대통령이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경제정책과 예산운용 방향 등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액면 분할 이후 첫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김기남 대표는 신사업을 집중 육성해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사업 기회를 선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주총 열렸던 현장 연결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됩니다. 건축비 거품이 사라져서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결혼 건수가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줄어들던 이혼 건수는 지난해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의 대응과 또 사회이사 선임 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삼성전자 주총이 열렸다고요? 네, 저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의 정기 주총이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주총 시작 이후 입장하지 못하는 주주들로 건물이 겹겹이 둘러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총 시작 1시간 반 만인 오전 10시 반경에 모두 입장을 했는데요. 장시간 대기한 일부 주주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총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주식의 50대 1 액면 분할 이후 열린 첫 번째 주총인데요. 주주 수가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78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이번 정기주총 주요 안건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총에서 삼성전자는 2018년도 재무제표 승인, 그리고 사회이사와 감사위원회 의원 선임, 그리고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을 처리했습니다. 기대를 모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이번 주총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 임시주총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이번 주총 안건 가운데 이 사회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부 사회이사의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AI와 5G를 신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분기 배당을 포함해서 연간 9조 6천억 원의 배당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SBS CNBC 서주연입니다. LG그룹과 주요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 거래 의혹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룹 물류회사인 판토스가 의혹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현대기아차는 인도의 차량 공유 1위 업체인 올라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을 김현우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LG그룹이 부당 내부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조사관 30여 명을 여의도 LG 트윈타워와 LG 광화문 빌딩 등에 파견해 부당 내부 거래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지주사인 LG와 LG전자, LG화학,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LG그룹이 물류사인 판토스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토스는 지난 2017년 2조 원 가까운 매출 중 70%가 내부 거래였으며 작년 말까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분 19.9%를 보유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또 인도 차량 공유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고요? 네, 현대기아차는 올라에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기업 투자 가운데는 최대 규모입니다. 올라는 우버보다 늦은 2011년에 창립했지만 인도 차량 공유 시장의 80%를 차지한 1위 업체입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2021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될 만큼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완성차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한 현대기아차는 올라를 통해 인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할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차량 공유 업체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관심이죠? 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회사를 제조업체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공유 업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라와 차량 관리 서비스 솔루션과 모빌리티 서비스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말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업체 그랩에 3,1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전 세계 차량 공유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또 여행, 관광업에 진출했다고요? 네, 카카오는 347억 원을 투자해 타이드스퀘어 지분 28.9%를 확보하고 2대 주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이드스퀘어는 온라인 여행사 현대 프리비아를 운영하는 곳인데요. 온라인 여행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해 2023년에는 37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타이드스퀘어를 중점으로 여행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택시 운송 가맹 사업자 타고솔루션스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잡고 승차 거부 없는 콜택시 웨이고블루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본 이용료는 3,000원으로 배차 완료 1분 이후 호출 취소 시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됩니다. 또 불친절과 난폭, 과속, 말걸기 없는 사무 서비스를 내세우고 완전 월급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조금 전 10시부터 협력사 채용 박람회를 개막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열렸다고요? 점심시간이며 네, 저는 지금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260여 개 업체가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구직자들에게 현대차그룹의 협력사라는 인지도를 인재 확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한 유망 중소기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8번째로 열리는 이번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는 현대, 모비스 등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참여 그룹사가 확대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구직자들이 입구에서 대기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장은 다양한 강의와 부대 행사로 구성이 됐는데요. 구직자들은 현대차그룹과 협력사의 경쟁력 설명을 비롯해 강의와 컨설팅을 듣거나 무료 증명사진 촬영,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채용 박람회는 광주, 대구, 창원, 울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전국에서 2만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박람회장에서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현재도 보고가 진행 중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일정은 격주 단위로 이루어지던 정례 보고의 활성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2분기 경제 운용 방향을 세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최근 미세먼지 추경 검토를 지시한 만큼 추경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문 대통령이 한동안 외교에 집중했었는데 이제 다시 경제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숨가쁜 외교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중재 역할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동남아 3국 순방도 다녀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오늘 홍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내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금융혁신 방안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고요. 모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7번째 지역경제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지난 2017년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 지진 정부 조사 연구단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는 지열발전을 위해서 주입한 물이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 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였던 포항 지진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손해보험사 현장 점검을 나섰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손보사가 갑질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선 건데 손보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왜 실태조사에 나선 겁니까?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을 매개로 정비업체에게 부당하게 수리비를 삭감하거나 늦게 지급하는 위법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주가 정비업체에 먼저 수리비를 내고 보험사에 손해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보험사가 특정 정비업체와 위탁관계와 다름없는 협력계약을 맺고 거래한다고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손해보험사들이 조사를 거부하는 그 반발이 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조사 대상이었던 삼성화재는 중기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앞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역시 현장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보험사와 정비업체는 상생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위탁거래는 상생법 적용 대상으로 정부가 거래 중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금을 대신 지급할 뿐 위탁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보험사들은 협력 정비업체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차주가 협력업체가 아니라 다른 정비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손보사들이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르노삼성이 내후 외환에 처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르노그룹의 지역본부 재편으로 독자 생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르노삼성 노조가 또 파업을 벌인다고요? 네, 르노삼성노조는 오늘부터 22일까지 노조에서 지명한 근로자나 작업 공정별로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조립 공정만 주야 4시간씩 파업하고 내일과 모레는 조립, 도장, 차체 공정의 구역을 나눠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 정도만 파업하지만 자동차 공정 특성상 피해는 전체 파업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노조가 이번 주 3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이면 부산 공장 가동률은 4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르노그룹은 글로벌 지역본부를 개편했죠? 네, 그렇습니다. 르노그룹이 다음 달 1일부터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데요. 이 개편에 따라 르노삼성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에서 아프리카, 중동, 인도 태평양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대신 기존 아태 지역본부에 속한 중국 시장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지역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편이 르노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르노삼성차 측은 소속 지역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출 지역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르노와 닛산의 갈등 끝에 지역 본부가 재편된 만큼 르노삼성이 그동안 닛산으로부터 받았던 물량 주문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르노그룹의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면세점 사업 특허권 연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오 기자, 법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달 초 추경호 의원은 기존 면세 사업자의 출국장 면세점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관세법을 이미 한 번 개정을 해서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간 면세점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얻은 기업에게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들에게까지 연장 규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소급 적용하자는 겁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 9월에 사업자가 바뀌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업계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개정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현재 면세점이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니만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기존 사업권자의 특허권 연장도 가능해야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내년 사업권 입찰을 준비 중이던 기업들은 적극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특히 기존 사업자들이 수의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시 항목이 내일부터 62개로 세분화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또 분양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공시 항목이 어떻게 확대되는 겁니까? 네, 내일부터 관련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등은 토목비나 건축비 등을 총 62개 항목으로 자세하게 쪼개서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2개 항목만 공시하면 됐는데요. 토목비는 토목비, 건축비는 건축비 이런 식으로 원가의 총합만 알리면 됐는데 앞으로는 이 총합이 어떻게 나왔는지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목비는 흙막이 공사에 얼마, 옹벽을 세우는데 얼마 하는 식이고 건축비 역시 철골에 얼마, 철근 콘크리트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네, 훨씬 자세해지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 건축 과정에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시공사가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원가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경실련은 공개된 건축비보다 실제 쓴 건축비가 20% 이상 적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위례신도시나 서울 고덕강일지구 또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의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고 기업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단지는 어디가 될 전망인가요? 네,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자부터 이 시행 규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장 내일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가 원가를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위례신도시의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이후 위례에서 청약 예정인 우미린이나 중흥 S클래스 등도 62개 항목 원가 공개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또 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로 여겨지는 30대 초반의 남성과 20대 후반의 여성의 혼인 건수가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규 기자. 네, 김영규입니다. 김 기자, 우리나라 혼인율 또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5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혼인율은 2007년만 해도 7건대였지만 계속 떨어지면서 2012년 이후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 7,600건으로 전년 대비 2.6% 줄었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1972년 24만 4,780건 이후에 46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 8,700건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네, 어떤 연령대에서 결혼을 제일 많이 했던가요? 네, 남성은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혼인 건수가 많았는데요. 각각 36%와 3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감소폭도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30대 초반 남성의 결혼은 9만 2,800건을 기록해서 5.4% 감소했고 20대 후반 여성의 결혼은 9만 400건으로 3.5% 줄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2세, 여성이 30.4세로 각각 0.2세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결혼 정년기 남녀의 혼인 건수가 줄어든 데는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데다 높은 집값과 자녀 양육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연령별 이혼율은 남성이 40대 후반, 여성이 40대 초반에서 인구 1000명당 각각 8.6건과 8.8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영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미세먼지 마스크 일부 제품의 먼지 차단율이 표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통기한을 초과하고 또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정 기자, 미세먼지 마스크 효율이 표시된 것보다 낮았다고요? 네, 대전 충남 소비자연맹이 시중에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을 분석했는데요. 먼지 차단율 기준 KF가 94%로 표시된 YJC 보건용 마스크의 실제 효율이 평균 87%로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단 효율을 과장한 광고 문구를 집어넣은 제품들도 있었는데요. MC의 하나 3단 소형 대형 황사 마스크와 CNG 코리아의 레인보우 마스크 등 3개 제품은 밀입자 99.9% 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 차단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광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식약처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용기간을 넘긴 제품도 있었다고요? 3M의 넥스케어 황사 마스크의 경우 사용기한 36개월이 지난 제품이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용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GMS 글로벌의 2개 제품은 사용기한과 포장 개수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연맹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의약 외품 표시와 KF 수치 등 표기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특히 KF 수치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호흡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며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보건당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건수가 모두 25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열과 진통, 소염제 관련 이상 사례가 3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악성 종양제, 또 X선 종양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한국산 제품은 모두 77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전년보다 6개 늘어난 77개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화학 제품이 31개로 가장 많았고 철강이 13개, 섬유 제품이 8개로 대부분의 1위 품목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스타벅스가 손잡고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노인 일자리 450여 개를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만 60세 이상 노인 450여 명을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고 월 30시간 근무에 3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약세권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가량 빠지며 2,15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0.92% 하락세입니다. 74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액면 분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주총에 10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분기 배당을 포함해서 9조 6천억 원을 배당으로 지급할 소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1.14% 하락세 4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미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이 있었지만 호재로 작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0.51% 빠지며 19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역시 하락세인데요. 지금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제주항공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3%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1분기 호실적 전망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처셀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1% 오름세 1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